절친의 말도 안 되는 충격적 부탁을 매주 받아줬다. 저는 강미연입니다. 올해 49이에요. 요양보호센터를 운영한 지 벌써 7년째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죠. 외로움이란 게 그런 거더라고요. 처음엔 칼처럼 찌르지만 나중엔 그냥 무뎌져 버립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센터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챙기고 약 드시는 걸 도와드리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감사했거든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윤세라. 제 절친이죠.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을 함께한 친구예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세라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세라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미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심상치 않았습니다. 세라는 원래 당찬 성격이거든요. 이렇게 울먹이는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연아, 나 정말 말하기 창피한데. 세라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우리 남편이 말이야. 매일 밤 날 괴롭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태준은 세라의 남편이죠. 피부과 원장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굉장히 신사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괴롭힌다니? 무슨 소리야? 밤마다 그걸 강요해. 내가 싫다고 해도 안 들어. 폭력까지는 아닌데. 계속 압박하고 협박하고. 미연아, 나 미칠 것 같아.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세라의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어요. 그럼 거절하면 되잖아. 남편이라도 싫으면 안 된다고 말해야지. 그게 안 돼. 태준이는 내가 거절하면 무섭게 변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미연아, 나 진짜 무서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세라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거야? 응. 미연아,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라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부탁인데? 세라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밤만 태준이를 내가 좀 받아줄래? 한 번만. 제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절친이 자기 남편을 받아달라고요? 세라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태준이는 욕구가 너무 강해. 내가 거절하면 집안이 난장판이 돼. 하지만 내가 한 번만 받아주면, 오늘 밤만 넘기면 돼.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런 부탁을요? 세라야, 정신 차려.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미연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부탁할게. 나중에 뭐든지 다 갚을게. 전화를 끊어야 했어요. 당장 끊고 이 미친 대화를 없던 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세라의 절박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붙잡았거든요. 사실 저는 세라에게 빚진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가장 힘들 때 세라가 옆에 있어줬어요. 센터 운영이 어려워 빚에 시달릴 때도 세라가 몰래 돈을 빌려줬죠. 그때 세라가 없었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 기억이 저를 짓눌렀어요. 세라가 도와줬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었죠.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다고. 그런데 지금 세라가 도움을 청하는데 외면할 수 있을까요? 정말 딱 한 번만이야?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응, 정말 한 번만. 고마워, 미연아. 넌 정말 내 친구야.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금 뭘 한 거죠? 이게 옳은 일인가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미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하태준이 제 집을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었죠. 태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미연 씨, 세라한테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태준은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미연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서로 돕는 거잖아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돕는다고요? 이게 도움인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더러웠어요. 거울을 볼 수가 없었죠. 샤워를 3번이나 했지만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태준이 돌아갔어요. 문을 나서며 태준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음이라니? 한 번만이라고 했잖아요. 다음 날 아침 세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아, 어젯밤 정말 고마워. 덕분에 우리 집이 조용했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조용했다고요? 그게 다인가요? 세라야, 이게 마지막이야. 절대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고마워. 세라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어제의 울먹임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세라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또 그 부탁이구나. 미연아, 미안해. 또 한 번만. 세라의 목소리는 지난주와 똑같이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세라야, 지난주에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태준이가 또 그러기 시작했어. 미연아, 제발. 한 번만 더.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해야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세라의 절박함이 그리고 제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세라야, 제발 미연아, 너밖에 없어. 결국 저는 또 허락하고 말았어요. 그날 밤에도 태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도 또 일주일 후에도 한 번은 없었습니다.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고 어느새 매주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만 벌어지는 가장 잔인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걸. 이건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매주 금요일이 되면 저는 불안했습니다. 세라의 전화가 올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상은 빗나간 적이 없었어요. 매주 정확히 저녁 9시쯤 세라의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아, 오늘도. 이제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냥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알았어. 처음엔 세라가 미안해했습니다.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하고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죠. 이상했어요. 저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왜 거절하지 못하는 걸까요? 밤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강미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답을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저는 그냥 외로웠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아왔어요. 센터 일이 끝나면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상이었죠. 누군가 제 집을 찾아온다는 것,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게 비록 왜곡된 형태라 해도 저는 그 관계를 끊어버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태준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저에게 미안한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세 번째 방문부터 태준은 제 집에 들어서며 현관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미연 씨,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매번 초인종 누르기 불편하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비밀번호를요?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좀. 왜요? 우리 이제 가족 같은 사이 아닙니까? 태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결국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말았어요. 그날부터 태주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죠. 마치 자기 집처럼요.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준이 거실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죠. 미연 씨 아드님, 지금 대학생이죠? 태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군대 갔다가 이제 복학했어요. 그래요? 잘생겼네요. 엄마 닮아서. 태준은 일어나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액자를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아들 사진을 만지는 거죠? 행복해 보이네요, 이 사진. 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상했어요.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뭔가 비틀린 감정이 그 얼굴에 어려 있었죠. 요즘도 아드님하고 연락 자주 해요? 가끔요. 그래요. 아들은 소중하니까요. 잘 챙겨야죠. 태주는 액자를 내려놓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섬뜩했어요. 마치 위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를 보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태준의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5번째 방문쯤부터였을 거예요. 태준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죠. 미연 씨는 세라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세라는 맨날 싫다고 징징대잖아요. 근데 미연 씨는 조용하고 말 잘 듣고 훨씬 좋아요. 태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이 불쾌했어요. 세라를 그렇게 비교하다니요. 그리고 저를 칭찬한다고요? 이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모욕이었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눈썹을 올리며 저를 봤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미연 씨가 훨씬 편해요. 세라는 제 친구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태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친구요? 그래요, 친구. 그런데 미연 씨, 친구 남편을 받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친구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세라가 부탁했다 해도 이건 배신이었습니다. 미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넌 나한테 빚진 거야.
태준의 말투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존댓말에서 반말로요. 저는 깜짝 놀라 태준을 봤어요. 무슨 빚이요? 세라가 미연 씨한테 돈 빌려줬잖아요. 그거 내 돈이에요. 결국 미연 씨는 나한테 빚진 거라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래요. 세라가 빌려준 돈은 결국 부부의 돈이었죠. 그럼 저는 태준에게도 빚을 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준은 제 턱을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어요. 태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처음 봤던 그 부드러운 의사 선생님은 어디 갔을까요?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알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준은 만족한 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준이 돌아간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세라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친구가 힘들어하니까 한 번만 도와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갇혀버렸어요. 태준이라는 사람에게, 죄책감이라는 감정에게요. 저는 너무 외로웠던 걸까요? 그래서 이 왜곡된 관계라도 붙잡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세라에게 진 빚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 걸까요? 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점점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도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라였어요. 미연아, 오늘도 고마워. 덕분에 잘 잤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라는 편하게 잤다고요? 저는 지옥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응, 천만에. 전화를 끊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 사람이 강미연인가요? 아니, 저는 이제 강미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구였을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세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이었어요. 세라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미연아, 우리 병원에 놀러와. 태준이 오늘 일찍 끝난대. 같이 저녁 먹자. 저는 망설였습니다. 태준의 병원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라의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 거절할 수 없었죠. 알았어. 몇 시에 갈까? 5시쯤 와. 내가 데리러 갈게. 병원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건물 3층 전체를 쓰는 큰 피부과였어요. 입구부터 고급스러웠죠.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하얀 가죽 소파, 돈 냄새가 물씬 났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앉은 직원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원장님 부인 친구예요. 윤세라 씨 만나러 왔어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죠.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기실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여성이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들이 많았죠. 그들은 잡지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2명의 여직원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 온 거 아니야? 누구? 방금 들어온 그 사람? 응. 원장님 부인 친구래. 이번엔 친구까지 데려오네. 세라 언니도 참. 어떻게 그걸 용납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들은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말했어요. 근데 원장님 진짜 대단하긴 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여자들을. 쉿, 조용히 해. 들려. 2 사람은 입을 다물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많은 여자들이라니요? 태준이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과요?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27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죠. 목에 걸린 이름표에는 피부관리사 나혜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세라 언니 친구분이세요? 예림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예림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어요. 동정 같기도 하고 걱정 같기도 하고 아니면 두려움 같기도 했죠. 저기 혹시 시간 있으세요? 잠깐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데요? 예림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선 곤란하고 잠깐 옥상으로 같이 가실래요?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예림의 표정이 너무 절박해서 따라갔습니다.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림은 문을 닫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언니, 원장님하고 아시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아는 척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비슷한 경우거든요. 예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원장님 조심하세요. 그 사람 보통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예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장님은 여러 명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병원 직원들, 환자들, 심지어 부인, 친구들까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여러 명이라고요? 저는 특별한 경우인 줄 알았어요. 세라를 도와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림의 말을 듣고 보니 저는 그저 태준의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원장님은 사람을 조종하는 데 천재예요. 약점을 잡고 빚을 만들고 죄책감을 심어놓죠. 그러고 나면 거절할 수 없게 만들어요. 예림의 말이 정확히 제 상황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세라에게 진 빚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어요. 태주는 그걸 알고 있었죠. 언니도 조심하세요. 원장님은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아주지 않아요. 예림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벗어났어요?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여기서 일하고 있잖아요. 예림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죠. 도망가고 싶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제 가족 정보를 다 알아요. 제가 도망가면 가족들한테 연락한대요. 그래서 못 가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준도 제 아들 사진을 만지지 않았나요? 그것도 협박이었던 걸까요? 언니, 지금이라도 정리하세요. 더 깊어지기 전에요. 예림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예림아. 갑자기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예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불렸나 봐요. 언니 조심하세요. 정말로요. 예림은 황급히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홀로 옥상에 남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죠. 여러 명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태준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조종당하는 피해자 중 하나였죠. 잠시 후 세라가 올라왔습니다. 미연아, 여기 있었네. 찾았잖아. 내려가자. 태준이 기다려. 세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저는 세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라도 알까요? 태준이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병원을 나오며 복도에서 또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늦게 퇴근하시나 봐. 누구 차례야 오늘? 글쎄, 새로운 환자 있잖아. 그 사람 아닐까? 직원들은 마치 일상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태준의 행동이 병원 전체에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세라만 빼고요. 아니, 어쩌면 세라도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걸지도 몰라요. 저녁 식사 내내 저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태연하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세라는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예림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라고요. 하지만 어떡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는데. 태준은 절대 저를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수군거리는 직원들, 예림의 떨리는 손, 태준의 차가운 미소,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저는 태준의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특별하지도 유일하지도 않았죠. 그저 조종당하는 인형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날도 태준이 왔습니다. 이제는 매주 금요일이 되면 자동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죠. 그저 체념한 채 받아들였습니다. 태준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 화면이 켜지며 알림이 떴어요. 무심코 그쪽을 봤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보였죠. 발신자는 나혜림이었어요. 원장님, 어제처럼 울지 않을게요. 그 언니처럼 무섭지 않아요. 제발 화내지 마세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언니라니요? 저를 말하는 건가요? 예림이 울었다고요? 태준이 화를 냈다고요?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림은 저한테 경고했었죠. 태준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태준은 제 표정을 읽었나 봐요. 뭐 봤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아무것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핸드폰 봤죠? 태준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예림의 메시지를 본 거예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거 본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미연 씨, 오해하지 마세요. 예림이는 좀 예민한 애예요. 별거 아닌 일에도 울고 그래요. 별거 아닌 일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미연 씨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언니가 저를 말하는 거죠?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비웃듯이요. 그래요. 예림이가 미연 씨를 좀 무서워해요. 당연하잖아요. 미연 씨가 선배니까. 선배라니요? 저는 예림의 선배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피해자였습니다. 예림처럼요.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미연 씨, 괜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관계는 특별하잖아요. 예림이 같은 애들이랑 다르다고요. 특별하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저는 전혀 특별하지 않았어요. 태준에게 저는 그저 장난감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예림의 메시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제처럼 울지 않겠다고요. 태준이 예림한테 뭘 한 걸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라에게 전화했어요. 세라야, 나 할 말이 있어.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카페에서 보자. 1시간 후 저는 세라와 마주 앉았습니다. 세라는 커피를 마시며 저를 봤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세라야, 태준 씨가 말이야. 응, 우리 남편이 왜? 태준 씨가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야. 세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나혜림이라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도 태준 씨한테 당하고 있어. 뭐, 그것뿐이 아니야. 병원 직원들도 다 알아. 태준 씨가 여러 여자들이랑 그러고 있다는 거. 세라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연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이야. 내가 직접 봤어. 태준 씨 핸드폰에 예림이한테 온 메시지도 받고.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변했어요. 차갑게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세라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세라야, 태준 씨가 너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둘 다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이용당한다고? 세라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낯설었어요. 미연아, 솔직히 말할게. 너 우리 남편 새끼에 넘어간 거지? 뭐? 처음엔 나 도와준다고 시작했잖아. 근데 이제는 내가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라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세라야, 정신 차려. 내가 왜 즐겨? 나는. 그럼 왜 안 거절해? 내가 부탁한 건 첫 번째 뿐이었어. 그 뒤로는 내가 알아서 받아줬잖아. 세라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부턴 제가 거절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건 나는 널 도와주려고. 도와준다고? 웃기지 마. 너 외로웠던 거잖아.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남자 하나 없이 살았잖아. 그러다 우리 남편이 좋아진 거지. 세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세라야, 진정해. 사람들이 봐. 진정하라고? 내 친구가 내 남편을 유혹하고 있는데 진정하라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아닌데요. 저는 유혹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너 이제 보니까 처음부터 노린 거구나. 불쌍한 척하면서 내 남편한테 접근한 거지. 세라야, 제발. 이제 알겠어. 나혜림 얘기를 꺼낸 것도 내 죄책감을 덜려고 한 거잖아.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너만 나쁜 게 아니라고 변명하려고.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며 저를 내려다봤어요. 미연아, 우리 이제 끝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세라야. 하지만 세라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세라가 저를 오해했어요. 아니, 오해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남편이 여러 여자들과 관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를 공격한 겁니다. 제가 유혹했다고, 제가 즐긴다고 말하면서요. 그게 세라한테는 더 편한 진실이었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미연 씨, 세라한테 무슨 말 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라가 방금 울면서 전화했어요.
당신이 나랑 예림이 얘기를 했다면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연 씨,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세라는 약한 사람이에요. 진실을 감당 못해요. 그럼 거짓말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세라한테는 더 나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태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주저앉았어요. 세라와의 우정이 금이 갔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였는데요. 태준 때문에 모든 게 망가져 버렸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라도 잃고 저 자신도 잃어버렸죠. 밤이 되자 세라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 내가 내 남편한테 뭘 한 건지 다 알아. 넌 이제 내 친구가 아니야.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모든 게 꼬여버렸어요. 저는 누구를 도우려 했던 걸까요? 결국 모두를 잃고 말았습니다. 세라와 싸운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태준에게 전화했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하려고요. 태준 씨,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전화 너머로 태준의 차가운 웃음이 들렸습니다. 그만요? 미연 씨가 결정할 일이 아닌데요. 세라와도 싸웠어요.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세라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연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못해요. 제발. 태주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오늘 밤에 만나서 얘기해요. 집에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너무 차갑게 들렸거든요. 저녁 8시, 저는 집에서 태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9시가 되어도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어요. 혹시 안 오는 건가 싶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비밀번호 알잖아요. 미연 씨가 알려줬잖아요. 태준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맞아요. 제가 알려줬죠. 하지만 이렇게 허락도 없이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초인종은 왜 안 눌렀어요? 귀찮아서요. 어차피 들어올 건데. 태준은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 쪽으로 물러섰어요. 태준 씨,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다고요? 태준은 소파에 앉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섬뜩했어요. 미연 씨,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거절해도 나는 올 수 있어. 태준의 말투가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난 내 집 비밀번호를 알아.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태준은 협박하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올 수 있다고요. 비밀번호를 바꾸면 돼요. 바꿔봐. 그럼 더 재미있어지겠네. 태준은 웃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제 아들의 SNS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아들 잘생겼더라. 요즘 대학 생활 재미있나 봐. 친구들도 많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준이 왜 아들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왜? 우리 아들 사진을 보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미연 씨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태준은 사진을 스크롤하며 말했습니다. 매일 학교 가고 친구들 만나고 참 평범하게 잘 살고 있네. 아무 걱정 없이. 제발 우리 아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린다고? 내가 뭘 건드려? 태준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미연 씨, 난 그냥 아들 얘기를 한 것뿐이야. 근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당신이 협박하는 거잖아요. 협박?
천만에. 난 단지 미연 씨 가족에 관심이 있을 뿐이야. 그게 나쁜 건가? 태주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몸이 얼어붙었어요. 미연 씨, 우리 관계를 끝내고 싶다고? 좋아. 그럼 끝내. 대신 그 순간부터 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무슨 뜻이에요? 세라한테 다 말할 거야. 내가 나를 유혹했다고. 내가 먼저 접근했다고. 어차피 세라는 이미 널 의심하고 있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준의 말이 맞았어요. 세라는 이미 저를 오해하고 있었죠. 그뿐이 아니야. 내 아들한테도 연락할 수 있어. 엄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도 있고. 안 돼. 제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주는 제 눈물을 보며 웃었어요. 그럼 선택해. 계속하든지 아니면 모든 게 망가지든지. 태주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며 돌아보더니 말했죠. 다음 주 금요일에 봐. 그때까지 잘 생각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태주는 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어요. 저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예림에게 전화했습니다. 예림의 번호는 세라 핸드폰에서 몰래 저장해뒀었어요. 여보세요? 예림 씨, 저 강미연이에요. 기억하시죠?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예림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봐요. 1시간 후 저는 예림과 마주 앉았습니다. 예림은 초췌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림 씨도 태준 씨한테 협박당하고 있나요? 예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도 그런가 싶어서요. 예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언니, 저 정말 힘들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매주 불려다녔어요. 처음엔 일 때문이라고 했어요. 야근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원장님이 병원 끝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제 가족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예림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식당을 하세요. 빚도 있고 힘들게 사시죠. 원장님이 그걸 다 알아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말 안 들으면 부모님 가게를 망하게 만들겠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주는 예림의 부모님까지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처음엔 한 번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이제는 매주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예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원장님은 너무 조심스러워요. 절대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제가 신고해봤자 제 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원장님이 제 모든 걸 알고 있거든요. 예림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언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병원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환자 중에도 있고요. 원장님은 여러 명을 동시에 조종하고 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태주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여자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고 통제했던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예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냥 견디는 수밖에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가 카페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예림도 그리고 이름 모를 다른 여자들도 같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우리 모두를 덫에 가둬놓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태주는 너무 완벽하게 우리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예림의 눈물이, 아들의 사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요.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센터에서 어르신들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미연, 나와. 세라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창문을 내다봤습니다. 세라가 센터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죠. 세라야. 저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고 있었어요. 세라야, 왜 이래?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 안으로? 웃기지 마. 세라가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우리를 쳐다봤어요. 남편 뺏어간 년이 뭐가 떳떳하다고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라가 큰 소리로 그런 말을요? 세라야,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보면 어때? 다들 알아야지. 내가 어떤 년인지. 세라는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어 아팠어요. 넌 내 친구 행세하면서 내 남편을 유혹했어. 30년 동안 친구라고 믿었는데 넌 뒤에서 날 배신하고 있었어. 아니야, 세라야.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태준이가 다 말했어. 내가 먼저 유혹했다고. 외롭다면서 남자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준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먼저 유혹했다고요? 세라야, 그건 거짓말이야. 태준 씨가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내 남편이 왜 거짓말을 해? 오히려 넌 계속 거짓말했잖아. 세라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센터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남편 잃고 힘들 때 도와줬잖아. 돈도 빌려줬고. 근데 넌 이렇게 날 배신해? 세라야, 제발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을 해? 내가 우리 남편이랑 자고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세라야. 강미연, 넌 정말 최악이야. 친구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난 널 절대 용서 못해. 세라는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세라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죠. 다들 들었죠? 이 여자 조심하세요. 친구 남편도 뺏어가는 여자예요. 세라는 그렇게 소리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 같았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어르신들이 수군거렸어요. 원장님이 그런 일을. 친구 남편이라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그리고 주저앉아 울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미연 씨, 세라 만났죠?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계획대로 된 것처럼요. 당신이 세라한테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제가 유혹했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태주는 웃었습니다. 미연 씨, 세라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자기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고 믿는 것보다 친구가 배신자라고 믿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해요? 간단해요. 미연 씨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만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묶어둘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주는 일부러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제 미연 씨는 세라한테도 버림받았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고요. 이제 의지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미쳤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아니에요. 난 그냥 현실적일 뿐이에요. 미연 씨, 이제 선택권이 없어요. 나한테 잘 보이는 수밖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화면이 깨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저를 완벽하게 고립시켰어요. 세라를 이용해서 제 평판을 망쳤죠. 이제 센터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친구 남편을 뺏은 나쁜 여자라고요. 다음 날 센터의 어르신들 가족들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니 다른 센터로 옮기려고요. 이유가 뭔가요? 그냥요. 환경을 바꿔보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다들 어제 일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를 믿지 못하는 거죠. 일주일 사이에 5분이 센터를 떠났습니다. 직원들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무너졌어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은 푹 꺼지고 얼굴은 창백했죠. 침묵하는 동안 저는 범죄의 공범이 되어버린 걸까요? 처음 세라의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했어야 했어요. 그때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어느 날 저녁 센터에서 혼자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었습니다. 미연 씨, 혼자 있네요.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죠? 요즘 힘들어 보여서. 태준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물러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왜요? 이제 나밖에 없잖아요. 세라도 떠났고 주변 사람들도 다 등을 돌렸고 당신이 다 만든 거잖아요. 그래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야 미연 씨가 나한테 의지할 테니까. 태주는 웃으며 제 턱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절대 당신 뜻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경찰에 신고해요? 증거가 있어요? 태주는 비웃었습니다. 맞아요. 증거가 없었어요. 태주는 너무 조심스럽게 움직였거든요. 미연 씨, 현실을 받아들여요. 넌 이미 내 것이에요. 도망칠 수 없어요. 태주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또 울었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평판도 망가지고 센터 운영도 위태로웠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태준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요. 안 돼요. 이대로 끝날 순 없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저만이 아니라 예림도 다른 피해자들도 구해야 합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요. 증거를 찾아내겠다고요. 그리고 태준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예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사람들? 우리처럼 원장님한테 당한 사람들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예림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조용한 카페로 올게요. 주소 보낼게요. 1시간 후 저는 외진 곳에 있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예림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3명의 여자가 더 앉아 있었죠. 언니, 이쪽이에요. 예림이 손짓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앉았어요. 모두 20대에서 30대 사이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미연이에요. 저는 김지수예요. 병원 환자였어요. 저는 박민지요. 전에 병원에서 일했었어요. 이서연이에요. 지금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4명의 여자가 차례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모두 태준의 피해자였어요. 예림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저희가 모인 이유는 하나예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어떻게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를 만들 거예요. 예림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저 이걸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원장님이 협박할 때마다 녹음하고 있어요.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환자들한테 불법 시술하는 거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무면허 시술이요. 이거 걸리면 의사 면허 박탈이에요. 지수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는 피해자 명단을 만들고 있어요. 지난 3년간 원장님한테 피해 입은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12명 확인했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2명이요? 태주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해친 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혼자서는 못 이겨요. 하지만 함께하면 달라요.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충분히 모이면 경찰에 고발할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여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뭐든지 할게요. 예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원장님이 언니한테 협박할 때 녹음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있으면 다 캡처하고요. 알았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협박을 녹음하고 메시지를 저장하고 불법 행위를 기록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갔어요. 태준의 협박 녹음, 불법 시술 동영상, 피해자 진술서, 충분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경찰서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었어요. 세라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죠. 저는 세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라야, 만나자. 내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1시간 후 세라가 카페에 왔습니다. 얼굴이 여위어 있었어요. 뭔데? 세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세라는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파일을 꺼냈어요. 이거 봐. 뭔데 이게? 태준 씨의 진짜 모습이야. 파일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 내용을 풀어쓴 문서, 불법 시술 사진, 피해자 명단, 협박 문자 캡처본, 모든 게 거기 있었어요. 세라는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태준 씨는 나만 괴롭힌 게 아니야. 12명이 넘어. 병원 직원들, 환자들, 심지어 미성년자도 있어.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다 증거가 있어.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가 거절해도 나는 올 수 있어. 내 집 비밀번호 알잖아. 가족들한테 다 말할 거야. 내가 어떤 여자인지. 넌 나한테 빚진 거야. 갚아야지. 세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진짜야? 응. 태준 씨는 처음부터 우릴 다 조종하고 있었어.
너도 나도 다른 사람들도. 나는 몰랐어. 세라는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라야, 내가 우리 남편을 유혹했다고 생각했어. 태준이가 그렇게 말해서 난 그 말을 믿었어. 세라는 의자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연아, 용서해줘. 널 오해했어. 널 의심했어. 센터 앞에서 소리 지르고 정말 미안해. 저는 세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난 내 말을 믿었어야 했어. 30년 친구잖아. 근데 난 남편 말만 믿었어. 세라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괴물이야. 난 몰랐어.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나도 몰랐어. 우리 모두 몰랐어. 세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우리는 둘 다 태준의 피해자였습니다. 미연아, 나도 도울게. 뭐든지 할게. 그 사람 반드시 벌받게 해야 해. 고마워, 세라야.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깨졌던 우정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5명의 피해자가 함께요. 세라도 함께했습니다. 경찰관 앞에 증거들을 쌓아놓았어요. 녹음 파일, 동영상, 문자 캡처, 진술서, 모든 게 거기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성폭력, 협박, 불법 의료 행위로요. 경찰관은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네요. 바로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이 체포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보던 중이었죠.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태준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하태준 씨죠? 성폭력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태준은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우리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예림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우리 해냈어요. 응, 우리가 해냈어. 태준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어요. 세라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세라야.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5명의 여자가 함께 울고 웃었어요. 오랜 어둠이 지나고 드디어 빛이 보였습니다. 태준의 체포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그 사건을 보도했어요. 유명 피부과 원장, 성폭력 및 협박 혐의로 구속, 피해자 12명, 3년간 조직적 범죄, 불법 의료 행위까지 드러나 의사 면허 취소 수순. 뉴스를 보며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매주 찾아오던 그 악몽이요? 일주일 후 태준의 병원은 폐쇄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와 문을 봉쇄했어요. 화려했던 병원 간판이 내려졌죠. 저는 예림, 세라와 함께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끝났네요. 예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끝났어. 세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어요. 재판은 한 달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법정에 섰어요. 증인석에서 하나씩 진술했죠. 태준은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태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준이 끝까지 부인할까봐 걱정했거든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7년, 의사면허 영구 박탈,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법정을 나오며 예림이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언니, 우리 이겼어요. 응, 우리가 이겼어. 저는 예림을 껴안았습니다. 세라도 함께 껴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5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건배할까요? 지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용기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언니들, 우리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제 알잖아요. 그래, 우리 계속 연락하자.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서로를 잊지 않기로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로요. 센터로 돌아온 후 변화가 생겼습니다. 떠났던 어르신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사정을 알았어요. 언론 보고 알았죠. 원장님이 피해자였다는 거. 괜찮으세요? 다시 올게요. 직원들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를 다시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오해가 풀린 거죠. 어느 날 오후 세라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요. 미연아, 세라야, 왜 왔어? 그냥 너 보고 싶어서. 세라는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나 이혼했어. 정말? 응. 더 이상 태준이랑 살 수 없더라. 변호사 선임했고 다음 달에 이혼 확정돼. 힘들지 않아? 아니, 오히려 시원해. 이제야 자유로운 것 같아. 세라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미연아, 내가 새로 시작하려고 작은 카페 열 거야. 항상 꿈꿨던 거잖아. 정말 잘 됐다. 너도 와줘야 해. 단골 1호로.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30년 우정이 다시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예림도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피부과를 그만두고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 성폭력 피해자들 돕는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제가 겪은 일을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면. 예림의 눈빛은 밝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옆에 앉았습니다. 뭐 생각해? 그냥 지난 일들 생각하고 있어. 많이 힘들었지? 응, 정말 힘들었어. 매주 금요일이 되면 지옥이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라야, 내가 처음 내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했어야 했어. 그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미연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태준이가 잘못한 거지. 알아. 근데 그때는 몰랐어. 한 번만 도와주면 될 줄 알았거든. 나도 미안해. 내가 그런 부탁을 한 게 잘못이었어. 세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미연아, 우리 이겨냈잖아. 같이. 맞아. 같이 이겨냈지. 저는 세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혼자였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예림이 없었다면, 다른 피해자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세라가 돌아오지 않았다면요. 세라야,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절친의 충격적 부탁을 매주 받아주며 지옥에 빠졌지만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과 손을 잡으니 드디어 지상에 설 수 있었다는 거리요. 공포는 매주 찾아왔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태준이 왔고 저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희망이 매일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해요. 오늘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게요. 예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 상담사 자격증 시험 봐요. 응원해주세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모두 응원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빛은 반드시 온다는 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요. 매주 찾아오던 악몽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매일 찾아오는 희망을 맞이합니다. 저는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세라와 예림과 그리고 저 자신과 함께요. 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계속 걸어갈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유니까요.